개인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크라이나. 이게 해야죠. 네. 예,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죠. 예, 요즘 뭐 저기 강대국인 미국과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선거가 없었고,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일가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무엇보다 트럼프의 발언이 이제 종전 협상을 위한 미러 고위급 첫 회담 직후에 나왔기 때문에 평화 협상 최종 합의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러시아 측 요구를 미국이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젤렌스키를 축출을 하고 선거를 거쳐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지형에도 좀 정말로 위험천만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게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는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그렇죠. 젤렌스키 등 친서방 인사들을 축출을 하고 친러시아 성향의 꼭두각시 정권을 이제 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젤렌스키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제 들여다보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 해에 했던 얘기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자신을 18세기 러시아 제국을 건설한 표투르 대제, 여기에 비유를 했고요. 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푸틴은 표투르 대제가 이제 북방 전쟁으로 스웨덴으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되찾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우리 거였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원래 우리 거다. 예. 아. 그러면서 자신도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땅인 우크라이나를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이런 제국적인 야욕이 이제 매우 뿌리가 깊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네. 그거는 그거는 이제 2023년 초에 있었던 그 유출된 러시아 정부 비밀 문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이 비밀 네. 문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게 이제 크렘린궁과 러시아 정보기관 그리고 러시아 군 의견이 이제 반영된 17페이지 분량의 내부 전략 문서였어요. 네. 핵심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벨라루스까지 이제 합병을 해서 네. 러시아 연방 국가로 이제 흡수를 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벨라루스의 모든 이제 경제, 군사,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를 해서 늦어도 2030년까지는 벨라루스를 합병을 하고 러시아 연방에 완전히 흡수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나타난 러시아의 벨라루스 장악 계획은 일단 우크라이나와는 조금 다른 거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닌 압박과 침투 전략을 쓰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벨라루스 사회의 철저한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자와 친서방 세력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를 하고 벨라루스의 정치, 금융, 사업, 교육 등 이제 모든 사회 전반 시스템을 러시아와 완전히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친화적인 미디어와 비정부 기구 그리고 뭐 문화기관 등을 설립을 해서 그런 이제 병합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러시아와 벨라루스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럴 만도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벨라루스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네. 군사 분야 관련해서는 거의 뭐 러시아 연방 국가가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네. 들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죠. 그죠? 네네. 그 비밀 문서에서도 군사 분야에서 벨라루스 군이 이제 사실상 러시아군의 일부가 되고 네.
벨라루스는 이제 자국 내에 러시아의 군 기지 수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 존재감을 벨라루스에서 이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 있는 거죠. 그 지난해 푸틴이 벨라루스에 이제 러시아 전술 핵무기 수십 기를 이제 배치를 했는데 요것도 비밀 문서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출이 된 게 2023년 2월이잖아요. 네. 만들어진 건 언제? 이게 2021년 여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향한 이제 제국주의적 계획은 푸틴이 총리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한 2012년부터 좀 본격화된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우선 벨라루스는 비공식적으로 이제 합병하려는 노력도 비슷한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8년 8월에 있었던 벨라루스 이제 대선에서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8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독재와 부정선거, 인권 탄압 등에 반발하는 이제 벨라루스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됐고, 그때 이제 루카센코가 시위대를 강력하게 탄압을 했는데 그 뒷배가 되어준 거는 뭐 푸틴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시기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 독립 권리를 이제 부정을 하면서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인이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에세이를 집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7월에 이제 발표된 이 에세이인데 네. 이 에세이가 발표가 되고 7개월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전면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 에세이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하기 위한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연방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한 걸까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처음에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푸틴도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전쟁 없이 흡수하기를 좀 바랐던 그런 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옛 소련 붕괴 당시에 소련 반체제 인사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처음 주창을 했던 이제 동슬라브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이념적으로나 실용적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푸틴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1년과 2013년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사용한 전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 전략을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마음대로 안 됐군요. 그렇죠.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보다 이제 훨씬 강한 국가 정체성을 옛 소련 붕괴 이후에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그리고 대다수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들을 유럽인으로 이제 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방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푸틴은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적 계획에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크림반도를 침공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네. 이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2013년 11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와 경제 동맹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당시 이제 푸틴이 친러시아 반서방 성향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EU 대신에 러시아를 선택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은 건 이제 우크라 국민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EU 가입 협상 중단에 이제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시위대와 이제 경찰의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제 전면적인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석 달 만에 야누코비치는 축출이 되고 러시아로 이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흘러가니까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을 하고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도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시도를 해요. 네. 이후에 이제 이들 지역은 이제 새로운 러시아, 신러시아라는 의미의 이제 노보로시아라는 제국 시대 용어로 이제 러시아가 부르도록 하게 만들고요. 네네. 그리고 노보로시아라는 이 개념은 18세기 후반에 러시아 제국이 이제 새로 확보한 영토, 즉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과 그다음에 몰도바에 있는 공화국 하나를 묶어서 네. 만든 행정구역의 명칭이에요. 어. 네. 근데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폭동은
동부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우크라 지역에서 실패를 하고요. 그래서 2022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만 러시아가 이제 지배하는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집요하게 계획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지금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있죠. 네. 푸틴은 이제 그 후 8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왔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특히 2015년 민스크 협정을 받아들이도록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네. 해당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최악의 전투를 이제 종식은 시켰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구축하지 못한 그런 협정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이제 기능이 마비된 러시아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의 저항이 이제 만만치가 않았고요. 그러다가 2021년 초에 푸틴은 이런 전략들이 이제 다 실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푸틴의 발언을 보면 네. 우크라이나를 반 러시아라고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전초 기지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맹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푸틴이 2021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문의 에세이를 발표했을 때 이미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침공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그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푸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새로운 러시아 제국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종전 협상을 기회로 삼아서 네, 네. 우크라이나에 다시 친러시아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빨리 선거하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도록 만드는 굉장히 이제 고단수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미국은 왜 러시아 편인 건가요, 지금? 그러게요. 뭘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네. 일단 그 부분도 협상이 무르익으면 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 판단을 좀 해보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더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은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한 데는 이제 좀 경제적인 부분도 가만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이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트럼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대가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20조 원을 갚으라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 강물에 대한 그 소유권 50%도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리튬, 티타늄, 흑연 등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적게는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8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게는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이 넘는 돈입니다. 와, 예, 그렇군요. 그런 대규모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 히토류 등 이런 자원들은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권이 이제 새롭게 들어선다라고 하면 네. 러시아 입김을 통해서 실제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히토류 강물 소유권 지분 강물 소유권 50%를 미국이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네, 네.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죠. 문제가 우크라이나 심각하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정말 위험천만할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크라이나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논의하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희귀 강물 자원의 절반까지 이제 미국이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사국들 참여 없이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해서 네. 그 종전에 합의하거나 새로운 국경선을 그었을 때
모두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어요. 뭐 아시다시피 1884년에 베를린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 분할을 유럽 열강들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급속히 식민지로 전환이 됐고요. 그렇죠. 그 아프리카의 정치적 경계가 이제 인위적으로 설정이 되면서 원주민들은 정체성을 잃게 되고 네. 강제 노동에 착취당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 온 거죠. 네. 심지어 이제 독일령 나미비아에서는 20세기 최초로 집단 학살이 자행이 됐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1938년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패권국들이 그 전쟁은 어떻게든 좀 피하자 뭐 이런 명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이제 나치 독일에 이제 떼주는 협상이 있었잖아요. 미넨 협상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사는 배제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됐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다음 해 미넨 협정이 체결된 그 다음 해에 결국에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고 네. 그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1945년 이루어진 얄타 회담에서는 영국, 소련, 미국이 이제 전후 유럽 운명을 결정을 하면서 네. 독일은 분할을 하고 당시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에게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이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친소련 국가들로 이제 결국엔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됐는데 그 문제는 이제 푸틴이 지금 이 상황을 그때와 비슷한 모델로 이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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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동유럽과 동남 유럽에서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결국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 국가들에서 옛 소련 시대의 영향력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뭐 신제국주의를 건설을 하겠다. 뭐 요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맥락으로 흐르고 그러네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체결을 하더라도 네. 이후에 더 심각한 그리고 더 폭력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도대체 누가 장담을 할 수 있느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수상한 GPS 꾸며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인터 시스터스의 점프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